뭐라고요? 한국 정부에 돈을 요구한다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 일본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기가 찬 외국인 지질학자가 있습니다. 지진 연구를 위해 온 평범한 과학자였던 그녀가 이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라 존슨이에요. 34살의 미국인 지질학자로 지금은 일본 도쿄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도쿄에 온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처음 일본에 왔을 때 저는 단순히 난카이 해구의 지진 활동을 연구하러 왔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예측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한국과 일본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휘말리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 시작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죠. 작년 봄 도쿄 근교의 한 온천 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한국에서 온 지질학자 박민준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과 나눈 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사라 씨, 혹시 독도 주변 해저 지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박 교수님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온천에 몸을 담그고 나눈 대화는 밤새도록 이어졌죠. 독도 주변의 특이한 지질 구조 그리고 그것이 난카이 해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박 교수님의 가설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와, 정말 놀라워요. 이런 생각은 미처 못했네요. 제 입에서 연신 감탄사가 터져나왔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한국과 일본의 지질학적 연관성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발견한 것들이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양국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일본 정부가 한국의 지진 방파제 역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니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에요. 제 연구가 이런 식으로 악용될 줄 알았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제가 발견한 사실들이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을 밝혀내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로 향했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죠.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제 동료 히로시가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사라 씨, 이것 좀 보세요.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죠. 컴퓨터 화면에는 일본 근해의 해저 지형도가 띄어져 있었는데 뭔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난카이 해구 주변의 지형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눈치채기 힘들 정도의 작은 변화였지만 우리 같은 전문가의 눈에는 아주 분명히 보였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대규모 지진의 전조였죠. 히로시와 저는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8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대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일본 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이런 대지진이 발생하면 최소 23만 명이 사망하고 209만 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대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사망자가 33만 명에 이를 수 있고 경제적 손실이 2,000조 엔을 넘을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대지진이 쓰나미를 동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니 최대 34m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10층 건물보다 더 높은 파도라니 상상이 되세요? 저는 그 순간 동일본 대지진 때의 끔찍한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쓰나미의 위험을 과소평가했었죠. 우리의 연구 결과를 정부에 보고했지만 그들의 대응은 실망스러웠어요. 지자체의 60%가 대지진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피난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게다가 병원들의 내진 설계도 부족해서 환자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지진 방파제 역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한국의 지진의 영향을 막아준다는 이유로 말이죠.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박민준 교수님께 연락을 취했어요. 그분도 이 소식을 듣고 놀라셨더라고요. 우리는 화상회의를 통해 서로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난카이 해구의 움직임이 한반도 주변의 지질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 발견은 정말 중요했어요. 이는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지질학적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의미했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양국의 정부가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협력해야 한다는 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양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자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질까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휘말리지 않고 순수하게 과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상황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과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뭔가 행동을 해야만 했죠.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첫 행동은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난관의 연속이었답니다. 컨퍼런스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8월 8일 오후 4시 43분경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6.9로 추정됐다가 나중에 상향 조정됐죠. 이 지진으로 일본 전역이 혼란에 빠졌어요. 도쿄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졌는데 연구실의 책장에서 책들이 떨어지고 컴퓨터 모니터가 흔들리는 걸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저희 연구팀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어요. 히로시, 아키라, 유키 등 동료들과 함께 밤새 데이터를 분석했죠. 커피를 마시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동안 우리는 이 지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난카이 해구의 움직임과 분명한 연관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9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2호기에서 25톤의 오염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의 끔찍한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일본 정부는 해결료 냉각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지하수 오염 위험이 커졌거든요. 이 사고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즉시 후쿠시마 현지의 동료 연구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죠. 사라,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정부 발표만 믿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우리가 준비 중인 컨퍼런스에서 이 문제도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마치 재앙이 겹치기라도 하듯 연이은 태풍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5 태풍 마리아가 일본을 강타했고 그 뒤를 이어 제6호 손띤, 제7호 안필까지 연달아 일본을 향해 북상하고 있었죠. 태풍 마리아가 도쿄를 강타했을 때 저는 연구실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지켜봤어요. 빗줄기가 마치 채찍처럼 내리치고 나무들이 강풍에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였죠. 도쿄 타워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비가 세차게 내렸어요. 그 순간 저는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과연 이 컨퍼런스가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힘을 모아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컨퍼런스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일본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였어요. 그들은 우리의 연구 결과가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한다며 컨퍼런스 개최를 반대했죠. 심지어 일부 관리들은 저를 외국인 문제아로 낙인 찍으려 했어요. 한 번은 정부 관계자와의 미팅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관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존슨 박사, 당신은 우리나라의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이런 민감한 문제는 조용히 처리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관습이요? 수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관습을 핑계로 진실을 감추려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팀은 포기하지 않고 컨퍼런스 준비를 계속했어요. 한국의 박민준 교수님과 매일 밤 화상회의를 하며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전 세계의 저명한 지질학자들에게 참가를 요청했죠. 그런데 컨퍼런스 개최 일주일 전 또 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규모 6.0의 지진이 노토반도 인근 시카 원전과 불과 45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우리의 예측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이 사건 이후 컨퍼런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저희 연구팀의 예측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보도했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죠. 컨퍼런스 전날 밤 저는 도쿄만을 내려다보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멀리 보이는 불빛들이 마치 희망의 등불처럼 보였죠.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돼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가슴속에서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반드시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컨퍼런스 당일 아침,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장으로 향했어요. 어젯밤의 결의와 희망이 아직 가슴속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일본 측 대표가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어요. 우리는 한국 정부의 지진 방파제 역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지진 피해를 줄여주고 있으니 말이죠.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쳐다봤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계속해서 주장을 이어갔어요.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이 지질학적으로 한반도를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 대표단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지진은 지각판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현상이에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지진을 막아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측의 주장에 동의하며 말을 보탰어요. 맞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의 같은 판구조 위에 위치해 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낮은 안정된 지각판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반면 일본은 불의 골이라고 불리는 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죠. 이는 지리적 위치와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지진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죠. 그렇다면 한국이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 같네요. 한국이 매년 엄청난 양의 황사와 미세먼지를 흡수하면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과장된 풍자일 뿐이에요. 국가 간의 지리적 위치로 인한 환경적 상호작용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회의는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걸었어요. 일본 측은 전혀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경한 태도로 나왔죠. 그들은 심지어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겠다고 위협까지 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했어요. 여러분,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전쟁, 침략, 불법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리적 위치나 자연현상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국제법상 보상금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한국 대표단도 이에 동의하며 말을 이었죠. 만약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면 우리는 중국의 황사 및 미세먼지 차단 보상금을 요구해야 할 것이고 미국은 멕시코의 토네이도 발생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해야 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이 문제를 더 확대하려 했죠. 우리는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할 것입니다. 한국의 지진 방파제 역할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과학자로서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죠. 회의는 결국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어요. 일본 측이 계속 한국을 비난하며 회의장을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죠. 이대로 끝낼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백방으로 뛰어다녔어요. 일본 정부의 여러 부처를 찾아다니며 이 주장의 비과학성을 설명하려 노력했죠. 일본 과학자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일본 언론과 인터뷰도 했답니다. 한 유명 일본 신문가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진은 지각판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현상입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지진을 막아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이는 마치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날씨를 조절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설명했죠. 만약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국제관계는 완전히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모든 나라가 자연현상을 이유로 서로에게 보상을 요구하게 될 테니까요. 이는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지만 제 노력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오히려 일부 극우 성향의 일본 언론에서는 저를 외국인 문제아로 낙인 찍기 시작했죠. 일본의 정당한 요구를 방해하는
외국인 과학자라는 식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 지진 방파제 논리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겠다고 공언했고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죠. 저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과학적 사실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의 해결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일본 내에서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죠. 대신 국제학술대회와 세미나를 통해 이 문제의 비과학성을 알리기로 했어요. 전 세계의 지질학자들과 연대하여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문도 준비했죠. 동시에 한국의 연구진들과도 긴밀히 협력했어요. 우리는 함께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지질학적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시작했죠. 이를 통해 지진 방파제 주장의 허구성을 명확히 밝히고자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본의 일부 지질학자들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들은 정부의 압력 때문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들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답니다. 일본 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일부 정치인들이 지진 방파제 주장의 재검토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커졌죠. 그러던 어느 날 일본 최고의 지질학자 중 한 명인 타나카 교수가 공개적으로 정부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냈어요. 우리는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좇아서는 안 됩니다. 지진 방파제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 발언은 일본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타나카 교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죠. 하지만 동시에 극우 세력의 반발도 거세졌어요. 그들은 타나카 교수를 국가의 적이라고 비난했고 저를 포함한 외국인 과학자들을 향한 공격도 더욱 심해졌죠. 일부 극우 매체에서는 저를 일본의 국익을 해치는 외국인 스파이라고까지 몰아갔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매일 밤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과연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이대로 일본을 떠나는 게 나을까?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떠올렸죠. 과학의 진실을 밝히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이 길을 걸어온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에 매진했어요. 한국의 동료들과 함께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지질학적 특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두 지역의 지질 구조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이 발견은 양국 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우리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죠.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규모 지진 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거였어요.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협력한다면 지진으로부터 양국 국민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에요. 하지만 이 제안은 양국 정부로부터 즉각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오랜 갈등으로 인한 불신이 여전히 깊었거든요. 일본 정부는 여전히 지진 방파제 주장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알렸죠.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양국의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우리의 제안에 대한 지지 의견이 늘어났고 일부 정치인들도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고무적이었던 것은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었어요. SNS를 통해 우리의 연구 결과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젊은이들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이런 변화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연구에 매진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이론을 개발했죠. 때로는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떠올렸답니다. 과학의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인류에 기여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과학자가 된 이유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힘을 내곤 했어요. 그 일이 있은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진 방파제 논란은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이 주장이 더욱 강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 일본의 한 극우 정치인이 또다시 지진 방파제 주장을 들고 나왔어요. 그는 국회 연설에서 일본은 한국의 거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죠. 이 발언은 일본 사회에 또 한 번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발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기사들을 내보내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심지어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지진 방파제 보상금 요구를 공식 의제로 채택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설명했던 과학적 사실들이 무시되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까웠죠. 때로는 이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놀랍게도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협력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 한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협력만이 양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더 나아가 한국 지질학계에서는 일본과의 공동 연구를 제안했죠. 지진 예측과 대비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토록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은 여전히 이성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제 일본인 동료 야마다 교수가 말했어요. 우리가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도 여전히 협력하려고 하다니.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한국의 이런 모습은 과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제게 큰 영감을 주었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과 협력의 정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일본의 현실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기 힘든 벽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과학적 사실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현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일본에서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이 되어갔어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일본에서의 연구를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죠. 이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 결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2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나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을 방문하는 거였죠. 그동안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알아왔던 한국의 지질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과학자들을 만나 그들의 연구 방식과 정신을 배우고 싶었고요.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연구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 일본인 동료 스즈키 씨가 커피를 들고 와 농담처럼 말을 건넸죠. 사라 씨, 한국에 가면 꼭 독도도 가봐야 할 거예요. 거기가 바로 지진 방파제의 핵심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스즈키 씨의 장난기 어린 눈빛을 보고 피식 웃음이 나왔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농담거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겪고 또 배웠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처음 이 지진 방파제 이론을 들었을 때의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그 후의 긴 논쟁과 설득의 과정들. 그 모든 것을 지나 이제는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감격스러웠죠. 그 순간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대와 설렘이 더욱 커졌답니다. 한국 방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분명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고 현명한 과학자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고 있죠. 과학을 존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력의 자세를 잃지 않는 한국의 모습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한국으로의 여행 그리고 그 이후의 새로운 삶이 너무 기대돼요.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활기 넘치고 역동적인 한국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될 생각에 가슴이 뛰고 있어요. 이 여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경험이 저를 더 나은 과학자이자 인간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지질학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될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과학 문화를 비교하며 저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한국의 진취적이고 협력적인 연구 문화는 제게 큰 영감을 줄 것 같고 이는 제 연구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앞으로 한국에서 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새로운 발견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야 드는 생각인데 저는 왜 그동안 한국에서 일해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과학기술의 발전,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사람들의 열정. 이 모든 것을 진작에 경험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요. 새로운 연구 환경, 만나게 될 동료들, 그리고 한국의 문화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될 것 같아요. 이 도전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어요. 아직 모든 게 불확실하지만 그래서 더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과학자의 마음으로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다음에 소식을 전할 때면 아마도 한국의 지질학 연구소에서 보낸 첫날의 흥분된 마음과 예상치 못했던 발견들로 가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에서의 새로운 모험담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글이 세계를 지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영국의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교 강의실 한 학생의 항의에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강의실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엠마 브라운이에요. 제가 한글과 사랑에 빠진 건 순전히 우연이었답니다. 아니,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운명이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모든 건 작년 여름방학 때 일어났어요. 당시 저는 그저 평범한 영문학도였죠. 셰익스피어를 읽으며 영국식 홍차를 즐기는 게 제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집어든 책 한 권이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세종대왕 문자로 세상을 바꾼 왕이라는 책이었죠. 세상에, 이게 정말이야? 책을 읽으며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새로운 문자가 탄생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한글에 완전히 빠져버렸답니다. K-팝을 들으며 한글을 익히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문화를 배웠죠. 심지어 김치 만들기에 도전했다가 기숙사 냉장고를 점령해버린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주변의 반응은 점점 이상해졌어요. 엠마, 넌 왜 하필 한국어야? 중국어나 아랍어가 훨씬 실용적이지 않아? 친구들이 물었죠. 그래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글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특별함을 증명할 기회가 곧 찾아왔답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언어학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마치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고 할까요?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존슨 교수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평소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던 분이 그날따라 비장한 표정을 짓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왕리의 모습도 눈에 띄었죠. 그는 늘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따라 유독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앞으로 쏠렸죠. 2050년이 되면 지구상의 언어 90%가 사라질 겁니다.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어가 세계 5대 언어로 부상할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는 놀란 목소리들이 들려왔지만 저는 마치 축제라도 벌어진 것처럼 기뻤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교수님. 왕리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 손을 들었죠. 평소에도 자주 그랬지만 이번엔 특히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중국어야말로 미래의 언어 아닌가요? 5천년의 역사와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어가 어떻게 한국어보다 뒤처질 수 있죠? 왕리의 얼굴엔 분노가 가득 차 보였어요. 그는 평소에도 중국의 위대함을 자주 언급하곤 했는데 이번엔 정말 흥분한 것 같았죠. 존슨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왕리군,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언어의 미래는 단순히 사용자 수나 역사의 길이로 결정되지 않아요. 효율성, 학습 용이성,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의 과학성과 한류의 영향력을 떠올리니 교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왕리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교수님, 중국어의 위대함을 무시할 순 없잖아요?
우리는 실크로드를 통해 전 세계와 교류했고 종이와 화약을 발명했어요. 그런 문화적 유산을 가진 언어가 어떻게 뒤처질 수 있나요? 왕리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동조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중국의 역사와 문화의 위대함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논점이에요. 역사와 전통도 중요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언어의 역할은 그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아주 적합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입력하기 쉽고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높죠. 그 말씀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동안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들어왔지만 이런 측면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문화적 영향력도 중요합니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어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겁니다. 왕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눈빛에서 뭔가 결심한 듯한 기색이 느껴졌죠.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왕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엠마, 넌 정말 한국어가 중국어를 이길 거라 생각해? 그의 목소리에 도전장이 느껴졌어요. 물론이지. 전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한글은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야. 게다가 한류의 힘을 봐. 전 세계 사람들이 K-팝을 들으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잖아. 왕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그래, 한국은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하지. 하지만 그게 다야. 중국어는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을 담고 있어. 공자와 노자의 언어라고.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그의 말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역사만이 전부는 아니야, 왕리. 현재와 미래도 중요해. 한글은 미래를 위해 만들어진 문자야. 세종대왕님이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게 만드셨다고. 왕리는 그 말을 듣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갑자기 말했죠. 좋아, 그럼 내기를 하자. 다음 주까지 2050년 세계 언어 지도 리포트를 쓰는 거야.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 교수님께 판단받자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어요. 좋아, 받아들이지. 그렇게 우리의 언어 대결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한글에 관한 모든 자료를 뒤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운명을 바꿀 또 하나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 책은 한글의 디지털 혁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책을 펼치자마자 놀라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한글이 얼마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에 비해 정보 입력 속도가 최대 7배 빠르다라는 구절이었죠. 이건 정말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를 빠르게 입력하고 처리하는 능력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한글의 과학성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인간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이런 과학성 때문에 한글은 외국인들도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정보를 접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왕리와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죠. 다음날 캠퍼스에서 왕리를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엠마, 어때? 포기할 준비는 됐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전혀. 오히려 더 흥미진진해졌어. 넌 어떤 주장을 할 건데? 왕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난 중국어의 역사적 중요성과 현재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쓸 거야. 중국이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중국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에겐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죠. 그래, 그건 중요한 포인트야. 하지만 난 미래에 초점을 맞출 거야. 디지털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에 한글이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 쓸 거거든. 왕리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아마도 그는 이런 접근 방식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대결은 계속되었고 일주일 동안 우리는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모았어요. 저는 한류의 영향력, 한글의 과학성, 디지털 시대의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작성했죠. 드디어 리포트 제출 날이 왔어요. 존슨 교수님은 우리의 리포트를 꼼꼼히 읽어보셨고 일주일 후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셨죠.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침내 결과 발표 날이 왔고 교수님은 우리를 따로 불러 의견을 들려주셨어요. 두 분 다 아주 훌륭한 리포트를 써주셨어요. 왕리군의 중국어의 역사적,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분석은 매우 설득력 있었습니다. 그리고 엠마 양의 미래 지향적 접근과 한글의 과학성,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적합성에 대한 논리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나눠보는 것이 어떨까요? 중국어와 한국어의 미래에 대해 전체 학생들과 함께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흥분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전체 학생들 앞에서 제 의견을 발표한다니 떨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죠. 왕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코웃음을 치며 제게 말했죠. 엠마, 다음 토론에서는 내가 확실히 이길 거야. 중국어의 위대함을 모두에게 보여주겠어. 넌 그저 앉아서 배우기나 해. 그의 말에 저는 속으로 불끈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오히려 이런 그의 태도가 제게는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죠.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결심이 생겼죠. 토론 준비를 위해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한글의 미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요. 하지만 제가 도서관 서가 사이에서 발견한 놀라운 책 한 권이 이 토론을 준비하는 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문자의 탄생 세계 문자 체계의 역사. 이 책을 펼치는 순간 저는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어요. 특히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대한 부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발음 기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맞는 문자 체계를 고안해냈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15세기에 이런 과학적인 접근을 했다니 정말 놀라웠죠.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알파벳의 역사를 다루고 있었어요. 페니키아 문자에서 시작해 그리스, 로마를 거쳐 현대의 알파벳으로 발전해온 과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알파벳은 주로 상업적 필요에 의해 발전했다는 거예요. 반면 한글은 백성들의 문맹 퇴치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이 크게 대비되었죠. 와, 이거야말로 한글의 진정한 가치잖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가 사서 선생님께 혼났어요. 하지만 너무 신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의실로 향하는 길에 왕리를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엠마, 준비는 잘 돼가? 난 벌써 다 끝냈어. 중국 문자의 5000년 역사를 보면 내 주장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역사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 문자의 본질적 가치야, 왕리. 오늘 내 발표를 기대해도 좋아. 강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존슨 교수님께서 토론의 시작을 알리셨죠. 자, 오늘은 세계 언어의 미래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왕리군부터 발표를 시작해주세요. 왕리는 자신만만하게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발표는 중국어의 오랜 역사와 현재의 경제적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중국어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언어입니다. 공자, 노자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담고 있죠. 또한 현재 14억의 사용자를 가진 세계 최대의 언어 시장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중국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왕리의 발표가 끝나자 교실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차례가 되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앞으로 나섰어요. 여러분, 언어의 가치는 단순히 그 역사의 길이나 사용자의 수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언어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우며 현대 사회에 적합한지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한 명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문자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지를 설명했죠.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인간의 발음 기관을 정확히 분석하여 만들어진 과학적 문자 체계죠. 이런 특성 때문에 한글은 어떤 언어의 발음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점을 언급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의 디지털 시대 적합성입니다.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에 비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의 입력 속도가 최대 7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는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이어 토론이 시작되었죠.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고 때로는 격렬한 논쟁도 벌어졌어요. 토론이 끝나갈 무렵 존슨 교수님께서 입을 여셨어요. 오늘 정말 훌륭한 토론이었습니다. 두 언어 모두 각자의 가치와 중요성이 있죠. 하지만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이나 현재의 영향력만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의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왕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왕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엠마, 내 발표는 그저 감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야. 실제 세계에서는 중국어가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해.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왕리, 우리 둘 다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왕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엠마. 다음에는 내가 반드시 이길 테니까. 그의 말에 저도 결의를 다졌어요. 좋아, 기대하고 있을게. 토론 이후 캠퍼스 전체가 언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들썩였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토론이 끊이지 않았죠. 그러던 중 세계적인 언어학자 마이클 홀브룩 교수님의 특강 소식이 들려왔어요. 특강 당일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어요. 홀브룩 교수님은 21세기가 언어의 대변혁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셨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어가 향후 50년 내에 영어를 제치고 세계 공용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어입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향후 50년 내에 한국어가 영어를 제치고 세계 공용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강당이 술렁였고 왕리는 즉각 반발했어요. 그는 중국의 경제력과 인구를 근거로 중국어야말로 미래의 언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홀브룩 교수님은 언어의 미래가 단순히 경제력이나 인구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셨어요. 특강 이후 왕리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제가 홀브룩 교수님께 뭔가 했을 거라고 의심했고 중국어의 우수성을 반드시 증명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죠. 다음 날부터 캠퍼스는 그야말로 언어 전쟁터가 되었어요. 왕리는 중국어 우수성 입증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저희도 한글 미래 연구회를 만들어 봤었죠. 2달 동안 캠퍼스는 중국어파와 한국어파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상황이 과열되자 존슨 교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교수님은 언어의 본질적 목적을 상기시키시며 미래 언어 심포지엄 개최를 제안하셨죠. 여러분, 이 논쟁이 너무 과열되고 있어요. 언어는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어떤 언어가 더 효율적일지 객관적으로 연구해야 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제안에 동의했지만 왕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는 심포지엄에서 반드시 중국어의 우위를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죠. 심포지엄 준비로 바쁜 나날이 이어지는 동안 캠퍼스 밖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기숙사 라운지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평소엔 조용하던 그곳이 K-팝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 아이돌의 춤을 따라 추고 있었어요. 그중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혹시 한국어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BTS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이런 광경은 비단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었죠. CNN에서는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수강생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2002년 5,211명이던 수강생이 2016년에는 14,000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특히 놀라웠던 건 글로벌 언어학습 앱 듀오링고의 통계였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한국어가 앱에서 7번째로 많이 학습된 언어로 나타났대요. 심지어 한국어 과목을 새로 개설하자마자 20만 명이나 되는 수강생이 몰렸다고 해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주장해온 한글의 미래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왕리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는 이런 현상을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며 일축했죠. K-팝이나 드라마는 그저 표면적인 인기일 뿐이야. 진정한 언어의 가치는 그 깊이에 있는 거라고. 그의 말에 저는 반박했어요. 문화야말로 언어를 배우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어. 사람들이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히는 거야. 우리의 논쟁은 점점 더 치열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더 자신감 있었죠. 현실이 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존슨 교수님께서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론적인 논쟁도 좋지만 실제로 한국어와 중국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주말에 현지 조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차이나타운과 코리아타운을 방문해서 각 언어의 사용 실태를 관찰해보는 거예요. 이 제안에 모두가 흥미를 보였어요. 왕리조차도 이 아이디어에 동의했죠. 주말이 되자 우리는 두 팀으로 나뉘어 현장 조사에 나섰어요. 저는 코리아타운 팀에 합류했고 왕리는 당연히 차이나타운 팀을 이끌었죠. 코리아타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한글 간판이 눈에 띄었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특히 한 카페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와, 여기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제가 물었더니 그들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K-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요. 이런 광경을 보며 저는 한글의 미래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해졌죠. 과연 차이나타운에서는 어떤 모습이 펼쳐지고 있을까?
그날 밤 양쪽 팀이 모여 조사 결과를 공유했어요. 차이나타운 팀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중국어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한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번 현장 조사로 우리 모두가 언어의 실제 사용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왕리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죠. 왕리의 굳은 표정을 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고집스러운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우리의 의견 차이는 여전히 컸죠. 현장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류의 힘을 직접 목격하며 한글의 미래에 대해 더욱 큰 희망을 품게 되었지만 동시에 왕리와의 대립이 깊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캠퍼스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코리아타운에서 본 활기찬 모습들,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열정, 그리고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 이 모든 것이 한글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차이나타운의 모습도 떠올랐죠. 오랜 역사와 전통이 느껴지는 거리, 중국어로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중국어의 영향력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버스가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앞으로의 심포지엄 준비에 더욱 열심히 임해야겠다고요. 한글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며 저는 다짐했어요. 언어의 가치는 단순히 사용자 수나 역사의 길이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한글이 가진 과학성과 효율성이 미래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심포지엄이 다가올수록 캠퍼스는 더욱 열기를 띠었어요. 저는 한글의 우수성을 입증할 더 강력한 증거를 찾기 위해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견했어요. 각국의 한국어 학습 동기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어요. 이 논문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죠. 태국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했어요. 베트남의 경우는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눈길을 끈 건 인도의 사례였어요. 14억 인구를 가진 인도가 제2외국어로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채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유럽의 경우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한글이 낯설어 당혹스러워하지만 오히려 그 독특함 때문에 더 흥미를 느낀다고 해요. 알파벳과는 전혀 다른 문법이나 문화가 새로운 도전이 된다는 거죠. 이 자료를 들고 연구의 친구들에게 달려갔어요. 다들 제 말을 듣고 흥분했죠. 이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거야. 친구 제시카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곧바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문화와 경제,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떻게 왕리의 귀에 들어갔는지 그가 저희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그래봤자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중국어의 5,000년 역사와 14억 인구를 이길 순 없을 거야. 왕리의 말에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왕리, 언어의 가치는 단순히 역사의 길이나 사용자 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 언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지가 중요해. 왕리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지만 그의 눈빛에서 작은 동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서로의 언어를 경쟁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각각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더 풍요로운 언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심포지엄에서 한글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언어의 다양성이 가진 가치도 함께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 다시 한번 책상에 앉았죠. 심포지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존슨 교수님께서 특별 강의를 하신다는 공지가 났어요. 주제는 문자체계의 과학적 분석이었죠. 저는 이 강의가 제 주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첫 줄에 자리 잡았어요. 교수님은 다양한 문자체계를 비교하시며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한글은 세계 문자 체계 중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미처 몰랐던 한글의 깊이를 새삼 깨달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글의 제작 원리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한글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각 글자의 제작 원리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죠. 이는 다른 문자 체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건 정말 강력한 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왕리가 다가왔어요. 과학적이라고? 그래, 인정할게. 하지만 중국어 한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야.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글자라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맞아, 왕리. 한자의 아름다움과 깊이는 정말 대단해. 하지만 우리가 논의하는 건 미래의 언어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떤 문자가 더 효율적일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왕리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돌아갔어요. 그의 표정에서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 한글의 장점에 주목했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한글을 입력하는 속도가 다른 문자 체계보다 훨씬 빠르다는 연구 결과를 발견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또한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도 한글이 가진 장점을 찾아냈어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기계 학습에 매우 적합하다는 내용이었죠.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한글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문자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미래 지향적 문자 체계라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걱정이 들었어요. 과연 이런 주장이 다른 언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하면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면서도 다른 언어의 가치도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고 저는 심포지엄 발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했어요. 한글의 과학성과 미래 가치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면서도 언어의 다양성이 가진 중요성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심포지엄 전날 밤 저는 캠퍼스 카페에서 마지막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제 귀를 사로잡았죠. 난 정말 오징어 게임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이 언어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호주에서 온 교환학생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죠.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는 걸요. 이 생각을 안고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문화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그곳에서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발견했어요.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따라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관을 얻는 것과 같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한류의 인기, 한국어 학습 열풍, 그리고 한글의 과학성.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죠. 밤새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를 준비하며 저는 제 주장을 다듬어 나갔어요. 한글은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넘어 한국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와 소통하는 창구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심포지엄장으로 향하는 길에 왕리와 마주쳤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강경해 보였죠. 엠마, 오늘 내가 중국어의 우수성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겠어. 5,0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언어를 이길 순 없을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왕리, 우리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왕리는 고개를 저으며 앞서 걸어갔어요. 발표가 시작되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열정적으로 전달했죠.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는 제게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왕리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심포지엄이 끝나고 존슨 교수님께서 총평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언어의 다양성과 각 언어가 가진 고유한 가치에 대해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언어가 더 우수한가가 아니라 각 언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가 이 여정을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왕리는 여전히 고개를 젓고 있었죠.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캠퍼스를 나서며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동시에 약간의 아쉬움을 느꼈어요. 언어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여전히 믿었답니다. 학기의 마지막 수업, 존슨 교수님께서는 언어와 문화의 불가분한 관계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그릇이죠.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곧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게 되었는지 깨달았어요. K-팝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되었죠. 심지어 김치 맛의 미묘한 차이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제 메일함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소식을 발견했죠. 제가 지원했던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인턴십 합격 통지를 보내온 거예요. 세상에, 이게 정말인가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가 주변 학생들의 이상한 시선을 받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이제 제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설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미래를 상상하며 잠들었어요.
서울의 번화가를 걸으며 한국어로 대화하는 제 모습, 회사에서 한국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이제 곧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드디어 여기 왔구나.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길, 저는 운전기사 아저씨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어요. 서툴지만 제 말을 알아들으시는 아저씨의 미소에 저도 모르게 뿌듯해졌죠. 인턴 생활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웠어요. 한국의 기업 문화, 빠른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팀워크의 중요성. 모든 것이 새롭고 배울 점이 많았죠.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점점 적응해 나가면서 제 역할을 찾아갔어요. 6개월의 인턴 기간이 끝날 무렵 저는 정직원 제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대학과 기업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강연을 시작했어요. 제 경험담과 함께 한글의 과학성, 한국 문화의 매력, 그리고 미래 국제사회에서 한국어의 중요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입니다. 한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 강연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예전의 제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해나가겠다고요. 한글은 제게 단순한 문자가 아닌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열쇠였어요. 이제 와 생각해보면 한글 덕분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처음엔 그저 예쁜 글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전에는 몰랐던 문화도 알게 됐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글과 함께라면 어떤 새로운 경험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한글의 매력에 빠진 엠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의 한글이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니 가슴이 뿌듯해지네요. 이런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따뜻한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사연자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한 강의실. 여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놀라움, 그리고 어딘가 모를 흥분마저 보입니다. 그런 그녀의 주변에 앉은 두 동양인 남학생은 서로 상반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소피아예요. 23살의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제 아빠는 토박이 미국인이고 엄마만 한국인이세요. 뉴욕의 빅애플 한가운데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그저 머나먼 나라였어요. 엄마가 가끔 우리나라라고 부르는 그곳 말이에요.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마, 우리나라는 미국 아니에요? 라고 되받아치곤 했죠. 엄마의 한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제 일상은 완전히 뉴요커 그 자체였어요. 아침엔 센트럴파크에서 조깅을, 점심은 타임스퀘어 근처 비스트로에서, 저녁엔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는 시기였죠. 한국, 그저 김치와 불고기의 나라일 뿐이었어요. 소피아, 넌 정말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엄마의 질타가 일상이었죠. 네, 맞아요. 저는 한글을 읽을 줄도 몰랐고 태극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가물가물했어요. 에이, 괜찮아요. 어차피 살 곳은 여기 뉴욕인걸요? 라고 대충 넘기곤 했죠. 가끔 엄마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만나러 한국에 가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핑계를 대며 거절했죠.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레포트 준비해야 해요. 라고요. 사실은 그냥 친구들과 파티하는 게 더 즐거웠거든요. 한 번은 엄마가 한국 드라마를 보자고 하셨어요. 억지로 한 편을 봤는데 재미는 있었지만 뭔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밤늦게 주인공들이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을 보고 의아했죠. 엄마, 이게 정말 현실적인가요? 밤에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한국에서 가능한 거예요? 제 질문에 엄마는 한국의 실제 생활이 그렇다고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고향이니까 좋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죠.
솔직히 한국 드라마가 너무 과장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한국을 현실을 왜곡하는 나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설명을 들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속으로는 엄마가 한국을 너무 미워하시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는 한 번 보고 말았답니다. 설날이나 추석 되면 엄마는 한복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투정 부렸죠. 엄마 이거 너무 불편해요. 그냥 평소처럼 입을래요. 엄마의 실망한 표정이 지금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졸업이 다가올 무렵 저는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가 없어서 막막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져온 것이 있다는 걸요. 바로 경제와 돈이었어요. 아빠가 월스트리트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시는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경제 개념과 돈의 중요성을 배워왔거든요. 아빠가 주식시장 그래프를 보면서 소피아 이게 바로 세상의 움직임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요. 그때마다 아빠가 정말 멋있어 보였죠. 이런 환경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빠처럼 세상의 움직임을 읽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경제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언젠가는 아빠처럼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이 연예인 포스터를 방에 붙일 때 저는 경제 전문가들의 책을 모으고 있었어요. 이런 저를 보고 친구들은 별종이라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의 동아시아 경제 발전 강의에서 흥미로운 주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한국의 이야기죠.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 섰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빠른 발전을 이루어냈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속으로 생각했죠. 사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의 경제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거든요. 엄마의 고향이라는 것 외에는 그저 평범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는 거예요. 한국은 정말 복잡한 나라더라고요. 게다가 수업에서 만난 일본 유학생 아키라와의 갈등, 한국계 미국인 마이클과의 의견 충돌,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까지 겪게 됐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제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죠.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제 뿌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그 한마디가 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거죠. 교수님의 동아시아 경제 발전 강의를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수업이라고 생각했죠. 제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여느 때와 같은 광경이 펼쳐졌어요. 노트북을 펴는 소리, 커피를 마시는 소리, 그리고 조용한 웅성거림. 저는 평소처럼 뒷자리에 앉았죠. 그때만 해도 이 강의가 제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교수님은 먼저 일본 이야기부터 시작하셨어요. 제2차 세계대전 후 폐허가 된 일본이 어떻게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는지 설명하셨죠. 옆자리에 아키라가 뿌듯해하는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키라는 일본에서 온 유학생인데 평소엔 말이 별로 없는 조용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일본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고 약간 자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곤 했죠. 이날도 그랬어요. 이어서 중국 이야기가 나왔어요.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설명이었죠. 중국 유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흥분된 듯한 그리고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경제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교수님을 바라봤죠. 한국이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그 한국?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고요. 놀라웠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1997년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국가부도 직전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국민이 나서서 금 모으기 운동을 했고 무려 35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해 2달 만에 227톤 이상의 금을 모았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했어요.
이 금 모으기 운동은 단순히 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단결과 애국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IMF 부채를 조기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금융 및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했어요. 특히 재벌개혁과 금융 투명성 강화가 주요 요소였죠. 그 결과 IMF 위기 이후 2년 만에 한국은 GDP 성장률이 10%를 넘는 빠른 회복을 이루었고 2001년에는 IMF 대출을 모두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내 뿌리인 나라에 대해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다니 부끄러웠죠. 교수님은 이어서 2007년 태안기름 유출 사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대형 유조선 사고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구에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예측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1년 만에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우리의 반응을 살피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무려 123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기름 제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일이었죠. 정부 환경단체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해양 환경을 복구하고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인들의 위기 대응 능력과 공동체 정신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다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무관심했는지 새삼 깨달았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제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한 중국인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그건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IMF 위기의 진짜 원인은 한국 국민들의 무분별한 과소비와 사치 때문이에요. 한국인들은 명품에 미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월급의 몇 배나 되는 돈을 옷과 가방에 쓰고 외제차를 사느라 빚더미에 올랐다고요. 게다가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탈세하기 바빴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실 경영에 허술한 재무 관리로 부채만 쌓아 올렸어요. 정부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결국 나라 전체가 파산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한국은 경제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태양기름 유출 사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원봉사가 정말 자발적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정부가 강압적으로 시민들을 동원했다고 들었어요. 학생들은 졸업 요건으로, 회사원들은 인사 고과를 빌미로 강제 동원된 거라고요.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가 아니었던 거죠. 중국인 학생의 말투에는 비아냥거리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났어요. 마치 한국의 모든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듯한 태도였죠. 순간 강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교수님은 중국인 학생의 말을 경청한 후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하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IMF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었습니다. 과도한 단기 외채, 부실한 금융감독, 그리고 일부 대기업의 과잉 투자와 부실 경영이 주요 원인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입니다. 한국인들은 오히려 절약 정신이 매우 뛰어납니다. 아껴 쓰고 저축하라는 말은 한국인들의 삶의 철학과도 같아요. 실제로 IMF 위기 당시 한국의 가계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입니다. 농경사회 때부터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서로 돕고 나누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죠. 이웃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 특별한 정신이 바로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는 깊은 유대감과 배려, 그리고 희생정신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에요. 태양기름 유출 사고 때 보여준 자발적인 봉사 정신도 바로 이 정이라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변으로 달려가 기름을 닦았습니다. 이는 강제나 의무가 아닌 순수한 시민의식과 애국심의 발로였죠. 이런 모습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특별한 점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그 중국인 학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뜬금없이 한국 문화의 독창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죠. 한복, 김치, 심지어 부채춤까지 모두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어요. 교수님은 한국 문화의 독창성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셨어요. 문화의 교류와 영향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켰어요. 한복, 김치, 부채춤 등은 모두 한국의 정서와 미의식이 깊이 반영된 고유한 문화입니다. 최근의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의 세계적 인기도 이런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계 미국인 학생인 마이클이었죠. 교수님, 제가 좀 덧붙여도 될까요? 한국의 독창성은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현대 기술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나 반도체 기술, 그리고 배터리 기술 등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이런 혁신성도 한국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의 말이 끝나자 그가 중국인 유학생을 향해 말했어요. 중국은 사실을 왜곡하도록 나라가 시킨다고 들었는데 정말 내 눈으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 말에 중국인 학생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씩씩거리며 강의실을 나가버렸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생겼달까요?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움도 컸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그저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였던 거죠. 김치를 좋아하고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는 정도? 그게 전부였어요. 엄마의 나라인데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교수님의 말씀, 중국인 학생의 의문, 마이클의 반박이 계속 맴돌았고 가슴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죠. 자부심, 호기심, 아니면 부끄러움, 정확히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 강의는 제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어요. 한국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죠. 그동안 무관심했던 제 뿌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고 앞으로는 한국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작은 깨달음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덩컨 교수님의 강의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한국 경제에 대한 책을 몇 권 빌렸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심지어 엄마에게도 물어봤죠. 알게 된 사실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IMF 외환위기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어요. 1997년 한국 경제는 거의 파산 직전이었대요. 국가 부도라니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때 한국은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약 200억 달러를 빌렸다고 해요. 엄마는 그 시절을 직접 겪으셨대요. 회사들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넘쳐났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돈을 갚는 과정이었어요. 보통 IMF에서 돈을 빌린 나라들은 대부분 갚지 못하고 경제가 더 어려워진대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고작 3년 만에 모든 돈을 갚았대요. 그 유명한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해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 운동은 정말 대단했어요. 결혼 반지, 아기 돌반지, 심지어 금리까지. 국민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금을 기꺼이 내놓았대요. 유튜브에서 본 당시 영상들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긴 줄을 서서 금을 기부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저금통을 들고 오는 모습. 이런 게 진정한 애국심이 아닐까요? 외할머니께서도 그때 가지고 계시던 금가락지를 기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007년 태양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당시 뉴스 영상을 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새까만 기름으로 뒤덮인 해변, 기름 범벅이 된 새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에서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해변으로 몰려들어 맨손으로 기름을 닦아내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들은 복구에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예측했대요. 하지만 놀랍게도 단 1년 만에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됐어요.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으로 몰려들었대요. 손으로 직접 기름을 닦아내고 해변을 청소하고 피해 주민들을 돕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힘이구나 싶었죠. 이 모든 걸 알게 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졌어요. 동시에 부끄러움도 느꼈죠. 왜 이제서야 이런 것들을 알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에게 물어보니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회사에서도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셨대요. 태안 사고 때는 멀어서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성금은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엄마가 더욱 자랑스러워졌어요. 계속해서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기사를 찾아봤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현대 사회에 대해 공부했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저는 수업 시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특히 동아시아 경제 발전 수업에서요.
덩컨 교수님도 제 변화를 눈여겨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교수님이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 설명하시던 중이었죠. 한국의 성공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과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키라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아키라에게 쏠렸죠.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전적으로 일본 덕분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도 후진국에 불과했을 거예요.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해주고 기술과 자본을 제공했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배운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주장이었거든요. 게다가 아키라의 말투에는 뭔가 거만함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아키라 군, 그건 매우 편향된 시각이에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은 심각한 착취를 당했어요. 식민 지배가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키라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 저에게 다가왔죠. 소피야, 너도 한국계잖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뭘 안다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왠지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아직 공부 중이야. 하지만 한국의 발전은 한국인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해. 아키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넌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 덕분에 근대화된 거야. 그리고 지금도 일본의 기술을 훔쳐 발전하고 있잖아. 심지어 한국 문화도 대부분 일본 것을 베낀 거라고. 저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죠. 아키라의 말에 제대로 반박할 만한 지식이 없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야, 아키라. 고개를 돌리니 마이클이 서 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죠. 한국은 일제강점기에 심각한 착취를 당했어.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지. 지금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오히려 일본이 따라오지 못하는 분야도 많아. 아키라와 마이클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그저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로 수업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키라는 비꼬는 듯한 발언을 했고 마이클은 그때마다 반박했죠. 저는 그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한편으로는 마이클의 말에 동의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내가 과연 한국인의 입장에서 말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역사, 특히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의 발전 과정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죠.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한국의 발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한국인들의 끈기와 노력, 그리고 뛰어난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도 찾아왔어요. 내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그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 걸까?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고민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게다가 아키라와 마이클의 대립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수업 시간마다 둘의 논쟁을 듣는 게 일상이 됐죠.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점 흥미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덩컨 교수님이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의 성장 과정을 설명해 주셨죠. 그러자 아키라가 또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의 기술을 모방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으시네요.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가기 바쁘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나섰어요. 아키라, 그건 옛날 얘기야.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 한국 기업들이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잖아. 아키라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예전부터 우리 파나소닉이나 소니가 최고였지. 그건 변하지 않았을 거야. 그때 마이클이 덧붙였죠. 아키라, 넌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지금은 삼성과 LG가 세계 가전제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TV 시장 점유율을 봐. 삼성과 LG가 1, 2위를 다투고 있잖아. 일본 브랜드들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야. 아키라가 반박했어요. 그래, TV는 인정할게. 하지만 다른 분야는 어때? 카메라나 자동차 같은 건? 이번엔 제가 말했어요. 자동차도 현대와 기아가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어.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차 그룹이 주목받고 있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고 해.
마이클이 덧붙였어요. 반도체 시장은 어때? 삼성이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했잖아. 메모리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배터리 기술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 논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어요. 저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술 수준을 비교하는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더라고요.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술에서요. 심지어 조선업에서도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아키라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제 조사해봤는데 실제로 한국이 많은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에 있더라.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아키라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말했어요. 그래, 인정할게. 하지만 그건 최근의 일이고 원천 기술은 여전히 일본이 앞서 있어. 저는 더 설명하려 했지만 아키라는 듣지 않으려 했어요. 그때 마이클이 다가와 말했죠. 소피아, 잘했어. 중요한 건 사실에 기반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아키라처럼 편견에 사로잡히면 발전할 수 없어. 마이클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죠.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고요. 그 후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내가 과연 한국을 대변할 자격이 있을까? 난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자라지도 않았는데. 이런 고민을 하던 중 우연히 한국 역사 동아리 포스터를 보게 됐어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가입했죠. 동아리에서 만난 한국계 학생들은 저와는 달리 한국어도 유창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위축됐지만 그들은 오히려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을 반겼어요. 소피아, 넌 오히려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볼 수 있어서 좋겠다. 그리고 내가 찾은 자료들은 우리도 몰랐던 것들이 많아. 함께 배워가자. 이 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한국인이 된다는 게 꼭 완벽할 필요는 없구나. 지금처럼 배우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 자체로 의미 있는 거였어. 그렇게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의문들은 곧 더 큰 도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한국 역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해 애착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의문도 생겼죠. 어느 날 동아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어요.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분쟁 등 민감한 주제들이 다뤄졌죠. 토론이 끝나고 나오는데 아키라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소피아, 너희 동아리 토론회 재미있었어? 뭔가 비꼬는 듯한 말투였어요. 응, 많이 배웠어. 넌 어떻게 알고 있었어? 아키라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연히 포스터를 봤어. 근데 너희가 다루는 내용이 너무 편향됐더라. 순간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고 물었죠. 어떤 점에서? 위안부 문제만 해도 그래. 한국은 일본을 너무 악당으로만 몰아가. 전시 중에는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었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아키라, 그건 명백한 인권 유린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아키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넌 한국 편만 들어 객관적으로 볼 줄 모르는 거야. 우리의 말다툼은 점점 격렬해졌어요. 주변 학생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때 마이클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야? 상황을 듣고 난 마이클은 아키라에게 차분히 말했어요. 역사는 객관적으로 봐야 해. 하지만 그게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야. 아키라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러다 너희들은 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 라고 소리치고는 가버렸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키라와의 논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편으로는 제가 맞다고 확신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혹시 내가 정말로 편견에 사로잡힌 건 아닐까? 다음 날 저는 도서관에 가서 한일 관계에 대한 책들을 찾아봤어요. 양국의 역사학자들이 쓴 책들을 비교해 읽어보기도 했죠. 놀랍게도 같은 사건을 두고도 너무나 다른 해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역사는 단순히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객관적인 사실과 도덕적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며칠 후 수업 시간에 덩컨 교수님이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에 대해 다루셨어요. 역사 문제는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해요. 교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업을 끝내고 나오는데 마이클이 다가왔어요. 소피아,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 보여.
저는 솔직히 제 생각을 털어놨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게 될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다고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건 당연해. 넌 지금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오히려 성장의 기회일 수 있어. 그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근데 마이클, 난 가끔 내가 한국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난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자라지도 않았잖아. 마이클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소피야,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한국을 이해하려 노력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의 말에 큰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완벽할 필요는 없어. 그저 계속 배우고 이해하려 노력하면 돼. 마이클과의 대화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에 대해 공부했어요.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국 뉴스도 챙겨봤죠. 심지어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국 할머니들은 정말 다정하셨어요. 서툰 제 한국어에도 아이고 잘한다 하며 칭찬해 주셨죠.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생생한 한국 역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전쟁 때의 이야기, 어려웠던 시절을 이겨낸 이야기들. 책에서 읽은 것보다 훨씬 실감나고 감동적이었죠. 특히 김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는 IMF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셨대요. 그때 우리 모두 힘들었어. 나라가 어려우니까 다들 힘을 모았지. 나도 결혼 반지를 냈어. 평생을 끼고 있던 거였는데. 하지만 후회는 없어.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다면 그 정도쯤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애국심이구나 싶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점 한국의 실제 모습을 알아가게 됐어요. 책에서 읽은 내용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이렇게 복잡한 걸까? 왜 역사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걸까?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덩컨 교수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덩컨 교수님과의 면담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피야, 내가 겪고 있는 고민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야. 사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지. 교수님은 역사 문제에 대해 이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역사는 항상 해석에 문제가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해석이 동등한 가치를 갖는 건 아니야.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리고 보편적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봐야 해. 그리고 제 정체성 고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사실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어. 넌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거든. 이를 통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지.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속에 있던 갈등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완벽한 한국인이 아니라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제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가진 특별한 시각, 그것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고 사랑할 거예요. 동시에 제가 자란 미국 문화도 소중히 여기면서요. 그리고 이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뿌리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 독특한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됐죠. 이게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자부심이에요. 지금 저는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했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 동아리 회장도 맡게 됐죠. 아키라와의 갈등, 아직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대신 사실에 기반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제게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미국과 한국,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이해를 돕는 외교관이 되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 제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해요. 그 충격적인 강의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의 경제 기적에 대해 들었던 그 순간 마치 제 안에 숨어있던 뿌리가 깨어난 것 같았죠. 그날 이후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고 그 과정에서 엄마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는 제가 오히려 엄마를 졸라서 한국에 자주 가려고 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한국 이야기는 그 어떤 역사책보다 생생하고 흥미로워요. 실제로 한국에 가보니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만큼 치안이 뛰어나더라고요. K-팝 가수들의 노래는 정말 중독적이에요.
K-드라마는 또 어떻고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보게 될 정도로 재미있어요. 이제는 엄마보다 제가 더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을 정도예요. 이런 저를 보며 엄마가 싱긋 웃으세요. 예전에는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엄마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서 정말 행복해요. 이제 저는 제 정체성을 찾았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요. 물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건 제가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미국인 소피아가 자신의 뿌리를 새롭게 발견하고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이를 가능하게 한 한국인들의 뛰어난 역량, 그리고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